원자로 한 기에 25조 원을 쏟고도 17년째 완공 못한 프랑스. 그 사이 한국은 사막에서 원자로 4기를 동시에 완공했습니다. 유럽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24조 원 규모 체코 원전 입찰에서 프랑스가 총력을 기울였지만 체코는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50년 전 프랑스가 직접 기술을 가르쳐준 제자 나라에 완패한 겁니다. 그 충격적인 반전의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체코 프라하의 구시가지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불타바강 위에 걸린 카를교의 가로등이 수면 위로 길게 반사되고 있었습니다. 늦가을이었고 프라하의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그날 저녁 우리 테이블만은 뜨거웠습니다. 저를 포함해 12명이 긴 테이블에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EDF 해외원전사업본부 소속 엔지니어, 법률자문, 프로젝트 매니저, 그리고 파리에서 급히 날아온 부사장 장 마르크 뒤발까지. 테이블 위에는 보헤미안 크리스털 잔에 부르고뉴, 레드가 가득 따라져 있었고 스테이크에서 올라오는 따뜻한 연기가 레스토랑 조명 아래로 피어올랐습니다. 필리프, 이번엔 확실하지? 뒤발 부사장이 와인잔을 들며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체코 산업통상부 관계자들 분위기를 직접 봤습니다. EU 동맹국끼리의 유대감, 우리가 제안한 기술 이전 조건, 그리고 무엇보다 체코 정부는 유럽의 에너지 안보를 원합니다. 프랑스 외에 선택지는 사실상 없습니다. 뒤발 부사장이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테이블 끝에 앉은 계약팀장 클레르 부아예가 잔을 높이 들었습니다. 이번 수주로 유럽 원전 르네상스의 문을 다시 여는 겁니다. 12명이 일제히 잔을 부딪혔습니다. 크리스털이 맞닿는 맑은 소리가 레스토랑 천장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가 아직 공기 중에 남아있을 때였습니다. 뒤발 부사장의 주머니에서 진동이 울렸습니다. 그는 와인잔을 내려놓고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3초쯤 지났을까요? 부사장의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얼굴에서 혈색이 빠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뭡니까? 제가 물었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부사장은 전화기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화면에 프랑스 통신사 AFP의 속보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체코 정부, 신규 원전 건설 파트너로 한국 선정. 약 24조 원 규모. 테이블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의 포크가 접시 위에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12개의 와인잔이 허공에 멈춘 채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클레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류 아닙니까? 한국이라니요. 저는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속보는 한 줄이 아니라 여러 줄이었습니다. 체코 총리의 공식 기자회견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기술 평가, 건설 실적, 비용 효율성에서 한국이 압도적이었다는 문구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가슴 한가운데가 무거운 돌로 눌리는 것 같았습니다. 와인의 향이 갑자기 텁텁하게 느껴졌습니다. 프라하의 밤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그 아름다움이 더 이상 우리 편이 아니라는 사실이 창밖 풍경마저 낯설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일을 이야기하기 전에 처음부터 되짚어야 합니다. 어떻게 원자력의 종주국 프랑스가 우리가 기술을 가르쳐준 나라에 이렇게 무릎을 꿇게 되었는지를 말입니다. 제 이름은 필리프 모렐입니다. 올해로 58세, EDF 해외원전 건설 프로젝트 총괄 디렉터로 35년을 일해왔습니다. EDF라 하면 생소하실 수 있지만 프랑스 전력공사, 유럽 최대의 에너지 기업입니다. 프랑스 전체 전기의 약 70%를 원자력으로 만드는 회사이고 그 원자로를 짓고 운영하는 모든 과정의 중심에 제가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프라하의 밤보다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파리 라데팡스 지구에 있는 EDF 본사 23층 제 사무실에서였습니다. 넓은 유리창 너머로 파리의 스카이라인이 내려다 보였고 저 멀리 에펠탑의 철골 구조가 오후 햇살에 은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프랑스는 원자력에 관한 한 세계에서 가장 특별한 나라입니다. 설명이 필요 없는 수준이었죠. 전 세계에서 원자력 발전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 원자로 56기를 가동하며 국가 전력의 약 70%를 원전으로 만들어내는 유일무이한 나라. 미국이 원자력의 군사적 활용을 이끌었다면 프랑스는 원자력의 산업적 활용을 완성한 나라였습니다. 1970년대 석유 파동이 세계를 뒤흔들었을 때 프랑스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석유에 의존하지 않겠다고요. 그리고 불과 20여 년 만에 원자로 58기를 세워 에너지 자립을 이뤄냈습니다. 그 시절 원자력 기술을 배우겠다며 프랑스에 줄을 섰던 나라가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조차 프랑스의 민간 원전 건설 속도를 부러워하던 시절이었죠. 그 중에 한국도 있었습니다. 제 아버지 앙리 모렐은 프랑스 원전 황금기의 전설적인 엔지니어였습니다. 프라마톰 소속으로 프랑스 국내에서 원자로 12기의 건설에 참여했고, 은퇴 전 마지막 해외 프로젝트가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한국의 영광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기술 자문팀의 일원으로 파견되었죠. 한국이 가압경수로 기술을 본격적으로 도입하던 시기였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한국에서 보내온 편지를 기억합니다. 에어메일 봉투에 한국 우표가 붙어 있었고, 안에는 얇은 종이에 빼곡히 적은 글씨가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은 질문이 끝이 없다. 하나를 알려주면 열을 물어온다. 배우는 속도가 무서울 정도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원자로를 설계하는 것과 그것을 실제로 짓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다. 설계도를 읽는 법은 가르칠 수 있지만 강철의 결을 손끝으로 읽는 감각은 수십 년이 걸린다. 아버지는 한국인들의 열정을 인정하면서도 프랑스의 기술적 우위는 쉽게 넘을 수 없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원자력은 반도체처럼 한 세대 만에 따라잡을 수 있는 분야가 아니었습니다. 원자로 하나를 짓는 데 필요한 특수 용접 기술, 초정밀 단조, 품질 인증 체계, 그리고 수만 개의 부품을 하나의 완벽한 시스템으로 통합하는 역량. 이 모든 것이 세대를 걸쳐 축적되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프랑스는 그 축적을 50년 넘게 이어왔고, 세계 어디에도 이 깊이에 필적하는 나라는 없다고 저는 믿었습니다. 적어도 그때까지는요. 하지만 그 확신의 첫 번째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건 바로 우리 집 안에서였습니다. 플라망빌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프랑스 노르망디에 안에 위치한 원전 건설 현장입니다. EDF가 야심차게 시작한 차세대 원자로 EPR의 본고장이었습니다. 유럽형 가압수로라 불리는 이 원자로는 안전성과 효율성에서 기존 원자로를 뛰어넘는 최첨단 설계라고 자부했습니다. 건설 착공 당시 예상 비용은 약 4조 원이었고 공기는 5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착공 후 첫 해부터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원자로 경남 용기의 콘크리트 품질이 기준에 미달했습니다. 특수 강철 용접 부위에서 결함이 발견되었습니다. 설계를 변경해야 했고 인증을 다시 받아야 했습니다. 공사는 멈추고 다시 시작하기를 반복했습니다. 해가 바뀔 때마다 예산은 불어났습니다. 4조 원이 8조 원이 되었고 8조 원이 15조 원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원자로는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공기는 5년에서 10년으로, 10년에서 15년으로 밀렸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플라망빌 EPR은 완공되지 않은 채 노르망디의 바닷바람을 맞고 있습니다. 최종 비용은 당초 예산의 6배가 넘는 약 25조 원을 향해 치닫고 있었습니다. 4조 원짜리 원자로 한 기에 25조 원을 쏟아붓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플라망빌만이 아니었습니다. 프랑스가 핀란드에 수출한 올킬로오토 원전도 비슷한 악몽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쪽은 핀란드 정부와 계약한 사업이었는데 예정 공기보다 14년이 늦어졌고 추가 비용이 약 11조 원에 달했습니다. 완공은 됐지만 가동 직후에도 기술적 문제가 잇따랐죠. 그리고 영국 킹클리 포인트씨. 이건 더 심각했습니다. 영국 정부와 맺은 초대형 원전 프로젝트인데 총 예상 비용이 약 50조 원을 넘어설 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3개의 현장, 3번의 실패. 아니, 실패라고 부르기엔 아직 진행 중이었지만 성공이라 부를 근거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흔들리지 않으려 했습니다. 이건 일시적인 문제라고요. EPR 설계가 기존보다 훨씬 복잡해서 생긴 초기 진통이라고요. 한번 궤도에 올라서면 다시 프랑스의 저력을 보여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때 체코에서 소식이 날아왔습니다. 체코 정부가 두코바니 원전 부지의 새 원자로 건설을 위한 국제 입찰을 공고했습니다. 규모가 약 24조 원에 달하는 초대형 사업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기회였습니다. 플라망빌과 올킬로오토에서 깎인 프랑스의 명예를 되찾을 수 있는 기회. 유럽 시장에서 프랑스 원전 기술의 건재함을 다시 한번 증명할 수 있는 무대였습니다. 뒤발 부사장이 긴급 전략회의를 소집했습니다. EDF 본사 대회의실에 사업 관련 핵심 인력 25명이 모였습니다. 저는 경쟁 분석 자료를 준비해 왔습니다. 현재 입찰에 관심을 표명한 국가는 4곳입니다. 스크린에 국가명을 띄웠습니다. 미국, 러시아, 한국, 그리고 프랑스. 미국은 웨스팅하우스가 나옵니다.
하지만 미국은 국내에서 원전 하나 제대로 완공 못한 지가 30년이 넘었습니다. 보글 원전이 어떻게 됐는지 다들 아실 겁니다. 공기 초과, 비용 폭발. 솔직히 우리와 사정이 비슷합니다. 몇 명이 씁쓸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러시아는 로사톰입니다. 기술력은 있지만 체코가 러시아를 선택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지금 유럽 안보 상황을 생각하면 말이 필요 없죠.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유럽 전체가 러시아 에너지 의존에서 벗어나려 발버둥 치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한국. 저는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회의실 안에 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긴장하는 기색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기대에 찬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마치 농담의 펀치라인을 기다리는 것처럼요. 한국은 한국수력원자력과 두산에너빌리티가 컨소시엄을 구성합니다. 한국은 중동에서 원전을 지은 경험이 있습니다. 중동에서 한두 개 지은 거 아닙니까? 수석 엔지니어 마티우 르루아가 끼어들었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여유로운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유럽 시장은 다릅니다. 우리 규제 기준이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건 아시잖아요. 중동 사막에서 짓는 것과 EU 국가에서 짓는 건 차원이 달라요. 마티우의 말에 회의실, 여기저기서 동의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사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유럽 원전 시장은 유럽 기업의 영역이었습니다. 규제 체계, 안전 기준, EU 내부의 정치적 역학관계까지. 아시아 기업이 뛰어들기엔 벽이 너무 높았습니다. 맞습니다. 실질적 경쟁은 우리와 미국 웨스팅하우스 사이의 대결이 될 겁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웨스팅하우스의 최근 실적을 보면 우리가 유리합니다. 뒤발 부사장이 테이블을 한번 탁 쳤습니다. 좋아. 체코는 우리가 가져간다. 프로젝트 팀을 바로 꾸리세요. 필리프, 총괄은 자네야. 그날 회의가 끝난 뒤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라데팡스의 현대적인 유리 건물들 사이로 석양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원전 산업의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가슴속에서 피어올랐습니다. 하지만 제가 놓치고 있던 것이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이름 뒤에 어떤 현실이 숨어 있는지 저는 아직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 무지가 얼마나 뼈아픈 대가를 치르게 할지도요. 체코 측에서 공식 일정을 잡아왔습니다. 입찰 참여국의 시설을 직접 방문하는 실사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체코 산업통상부 에너지 차관 마르틴 코발치크가 이끄는 실사단 14명이 각국의 원전 건설, 현장과 제조 시설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방문지는 당연히 프랑스였습니다. 저는 자신 있었습니다. 플라망비르 지연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지만 시설의 규모와 기술 수준만큼은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빠지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문제는 관리와 일정이었지 기술 자체가 아니었다고요. 체코 실사단에게 그 점을 제대로 보여주면 된다고 믿었습니다. 프랑스 원전의 진짜 실력을 보여주면 됩니다. 저는 팀원들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마르틴 코발치크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사전에 정보를 모았습니다. 체코 산업통상부 에너지 분야의 실력자로 프라 공대 원자력공학과를 나온 기술 관료였습니다. 정치적 판단보다 데이터를 중시한다는 평판이 있었습니다. 첫 통화에서 그는 제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모렐 디렉터, 우리는 모든 후보를 공정하게 평가할 겁니다. 어떤 사전 약속도 없고 어떤 정치적 고려도 기술 평가를 앞서지 않을 겁니다. 그 말투에는 차갑다기보다는 단단한 중립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오히려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공정하게 보면 볼수록 프랑스의 기술력이 빛날 테니까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체코 실사단이 프랑스에 도착하기까지는 한 달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한 달 동안 발표 자료를 다듬고 방문 동선을 확인했습니다. 프라마톰의 연구소, 르크레소의 중장비 공장, 그리고 플라망빌 현장까지 프랑스가 원자력에서 쌓아온 반세기의 역사를 보여줄 동선을 완벽하게 짰습니다. 잠들기 전 아버지의 편지가 보관된 서랍을 열어보았습니다. 한국에서 보낸 편지 묶음 옆에 아버지가 프라마톰 시절 찍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원자로 건설 현장에서 안전모를 쓴 채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날의 아버지. 그 뒤로 거대한 경납돔의 철골 구조물이 하늘을 향해 솟아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일궈낸 프랑스 원전의 유산을 제가 지켜내야 했습니다. 체코에서 반드시 승리해서 세계에 보여줘야 했습니다. 프랑스는 여전히 원자력의 종주국이라는 것을요. 하지만 그 자신감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데는 체코 실사단의 첫 번째 방문,
단 이틀이면 충분했습니다. 체코 실사단이 파리에 도착한 날은 11월 초였습니다. 샤를 드골 공항에서 마르틴 코발치크 차관을 포함한 14명을 직접 마중 나갔습니다. 코발치크는 생각보다 작은 체구에 은퇴 안경을 쓴 조용한 인상의 남자였습니다. 악수를 나눌 때 그의 손은 차가웠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뒤에 선 실사단원들은 대부분 엔지니어 출신이었고 한 명 한 명이 두꺼운 서류철을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첫날은 파리 라데팡스 EDF 본사에서 기술 브리핑으로 시작했습니다. 저는 프레젠테이션을 직접 진행했습니다. EPR 원자로의 설계 철학, 안전 시스템의 다중화 구조, 출력 효율, 슬라이드 하나하나에 프랑스 원자력 기술 50년의 자부심을 담았습니다. 설명이 끝났을 때 코발치크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인상적인 설계입니다. 모렐 디렉터. 저는 속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좋은 출발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시험은 다음 날이었습니다. 이틀째 아침 우리는 버스를 타고 파리에서 북서쪽으로 약 350km를 달려 노르망디 해안의 플라망빌 원전 건설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버스 안에서 코발치크 옆자리에 앉아 현장에서 보게 될 것들을 미리 설명했습니다. 원자로 경납 건물의 이중벽 구조, 최신 계측 제어 시스템, 비상냉각 설비의 독립적 설계. 직접 보시면 우리의 기술 수준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코발치크는 안경 너머로 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건설 일정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 있겠죠? 그 질문에 목구멍이 살짝 조여드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물론입니다. 플라망빌에 도착했을 때는 정오가 조금 지나 있었습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차가웠고 하늘은 노르망디 특유의 낮은 회색 구름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안전모와 보호 장비를 갖추고 정문을 통과했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느낀 것은 소리였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소리의 부재였습니다. 대형 건설 현장이라면 기계 소리, 용접 불꽃 소리, 크레인의 위민거림, 작업자들의 외침이 겹겹이 쌓인 소음이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플라망빌은 이상하리만치 조용했습니다. 바닷바람이 철골 구조물 사이를 지나는 소리만 낮게 울릴 뿐이었습니다. 경납 건물 앞에 섰을 때 코발치크의 걸음이 멈추었습니다. 콘크리트 외벽은 절반쯤 올라가 있었는데 완성된 부분과 미완성 부분의 경계가 뚜렷했습니다. 아랫부분은 짙은 회색이었지만 윗부분으로 갈수록 거푸집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군데군데 방수 시트가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손이 닿지 않았다는 흔적이 눈에 보였습니다. 코발치크가 수첩을 꺼내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그의 옆에 선 체코 엔지니어 2명도 고개를 맞대고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현장 소장 에릭 베르나르를 불러 설명을 맡겼습니다. 에릭은 3년 전부터 이 현장을 관리해 온 베테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에릭의 목소리에는 평소에 없던 긴장이 묻어 있었습니다. 현재 경납 건물 콘크리트 타설은 약 75% 진행되었습니다. 내부 배관 설치와 케이블, 포설이 병행 중이고요. 코발치크가 물었습니다. 착공이 몇 년 전이었죠? 에릭은 잠깐 침묵했습니다. 17년 전입니다. 코발치크의 펜이 수첩 위에서 멈추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거대한 미완성 구조물을 천천히 올려다보았습니다. 17년. 그 숫자가 노르망디의 차가운 바람과 함께 허공에 떠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용접 구역을 볼 수 있을까요? 코발치크의 요청에 저는 에릭과 함께 내부로 안내했습니다. 원자로 냉각 계통의 배관 용접이 진행되는 구역이었습니다. 원자력 수준의 용접은 밀리미터 이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극도로 정밀한 작업입니다. 섭씨 수백 도의 고온과 수백 기압의 압력을 견뎌야 하는 배관을 이어붙이는 일이니까요. 작업대 6개 중 가동 중인 것은 3개뿐이었습니다. 용접공들이 보호면을 쓴 채 작업하고 있었는데 가까이 다가가자 한 가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머리카락 색이었습니다. 3명 모두 헬멧 아래로 보이는 머리카락이 은백색이었습니다. 젊은 작업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코발치크가 제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숙련 인력의 연령대가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저는 솔직하게 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자력 수준 용접 자격을 가진 인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프랑스 전체에서 이 등급의 용접공은 약 2,000명 남짓인데 대부분 50대 후반에서 60대입니다. 코발치크는 아무 말 없이 수첩에 또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현장을 떠나기 전 크레인 야적장을 지나갔습니다. 대형 타워 크레인 2대가 팔을 하늘로 뻗은 채 멈춰 있었습니다. 크레인 기둥 위로 바다새 한 마리가 날아와 앉았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노란 철골 위에 흰 새가 앉은 모습이 묘하게 쓸쓸했습니다. 움직이는 것은 새뿐이었습니다. 버스에 올라탈 때 코발치크의 표정은 아침과 확연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침에는 호기심과 기대가 섞인 눈빛이었다면 지금은 무겁고 단단한 무표정이었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을 확인한 사람의 얼굴이었죠. 버스 안에서 코발치크가 제게 다가와 조용히 물었습니다. 핀란드의 올킬루오토도 비슷한 상황이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올킬루오토는 완공되었습니다. 다만 예상보다 시간이 걸렸죠. 14년이 더 걸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코발치크는 그 말을 하고 나서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노르망디의 목초지가 회색 하늘 아래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대화는 거기서 끝났지만 그 침묵 속에 담긴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프랑스는 첫 번째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지 못했습니다. 체코 실사단이 프랑스를 떠난 뒤 저는 결과를 기다리며 다음 수순을 준비했습니다. 기술 제안서를 보강하고 가격 조건을 재검토했습니다. 플라망빌 현장의 인상이 좋지 않았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설계 기술과 안전성 면에서는 여전히 우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때 파리 주재 체코 대사관 측으로부터 비공식 일정이 전달되었습니다. 체코 실사단의 다음 방문지 목록이었습니다.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시설, 그리고 한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단어를 보고도 저는 별다른 감흥이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한국이 체코 실사에서 어떤 점수를 받든 우리의 진짜 경쟁자는 웨스팅하우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티유가 제 사무실로 들어왔을 때 그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디렉터, 한국 쪽 자료를 좀 뒤져봤는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뭐가? 한국이 아랍에미리트에서 원전을 지었다는 건 알고 계시죠? 알고 있어. 바라카 원전 아닌가? 원자로 한두 기 지은 거겠지. 마티유가 노트북을 펼쳐 화면을 돌렸습니다. 네 기입니다. 원자로 네 기를 동시에 건설했습니다. 그것도 전부 예정된 기간 안에 예산 범위 내에서 완공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네 기를 동시에? 우리는 한 기에 17년째 매달려 있는데, 잠깐, 그거 확인된 거야? 프로파간다 아니고? 국제원자력기구 IAEA 보고서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정부 공식 발표도 있고요. 바라카 원자로 4기 전부 상업 운전 중입니다. 아랍에미리트 전체 전력의 약 25%를 공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등주기를 타고 찬 기운이 흘러내렸습니다. 25%라면 나라 전력의 4분의 1이었습니다. 원자로 4기만으로 한 나라 전력의 4분의 1을 책임지고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중동 사막이잖아. 인프라가 비어있는 곳에 지으니까 규제도 덜 까다롭고 환경 제약도 적었을 거야. 유럽 기준으로 짓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마티유가 화면을 넘겼습니다. 한국 APR 1400 원자로가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 NRC의 설계 인증을 통과했습니다. NRC 인증은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원자력 안전 심사입니다. 유럽 기준보다 더 엄격하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손가락 끝이 살짝 차가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NRC 인증이라면 아무 나라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원자력 규제위원회가 수년에 걸쳐 설계를 검증하고 안전성을 확인한 뒤에야 내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스스로를 진정시켰습니다. 설계 인증은 서류상의 일이야. 중요한 건 현장이지. 서류를 잘 갖추는 것과 실제로 짓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야. 우리도 설계는 완벽했잖아. 문제는 건설 현장에서 터졌고, 마티유가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뭔가 더 말하고 싶은 눈치였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좀 더 조사해두는 게 좋지 않을까요? 체코 실사단이 한국에 가서 뭘 보게 될지 우리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좋아. 자료는 모아둬. 하지만 너무 신경 쓸 필요는 없어. 유럽에서 아시아 원전을 선택한 전례는 없어. 마티유가 사무실을 나간 뒤 저는 잠시 의자에 기대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라데팡스의 유리 건물들 사이로 겨울해가 낮게 걸려 있었습니다. 내 길을 동시에, 기간 내에, 예산 안에. 그 문장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한 기도 제 시간에 못 끝내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래도 저는 이 불안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덮어두고 우리가 잘하는 것에 집중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
깨닫기까지는 체코 실사단이 한국에서 돌아오는 날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3주가 지났습니다. 체코 실사단은 미국을 거쳐 한국으로 건너갔습니다. 저는 그 사이에도 기술 제안서 보강에 집중했습니다. EPR의 여료율 개선안, 체코 현지 부품 조달 비율 확대, 기술 이전 프로그램, 제안서의 두께는 날이 갈수록 두꺼워졌습니다. 그런데 한국 방문을 마치고 프라하로 돌아온 코발치크에게서 전화가 왔을 때 대화의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모렐 디렉터,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프랑스의 르크레소 단조 공장에서 원자로 압력, 용기용 대형 단조품을 제작할 수 있는 프레스의 최대 용량이 얼마입니까? 뜬금없는 질문이었습니다. 르크레소는 프랑스 중부에 있는 중장비 제조 단지로 프라마톰의 핵심 부품을 만드는 곳이었습니다. 약 1만 1천 톤급 프레스를 운영합니다.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코발치크가 말했습니다. 한국 창원에서 봤습니다. 1만 7천 톤급 단조 프레스가 가동 중이었습니다. 심장이 한 박자 늦게 뛴 것 같았습니다. 1만 7천 톤이요? 네. 세계 최대 규모 중 하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프레스가 멈추지 않고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건물에 들어서는 순간 바닥에서부터 진동이 올라왔습니다. 코발치크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평소보다 한 톤 낮았습니다. 무언가를 확인하고 온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충격을 받았지만 그것을 소화한 뒤에 낮은 톤이었습니다. 원자로 압력 용기를 통째로 단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용접으로 이어 붙이지 않고요. 설계, 제작, 시험, 인증까지 한 지붕 아래에서 끝난다고 들었습니다. 전화기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모렐 디렉터, 저는 기술 관료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로 판단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창원에서 본 것은 제 기준 틀을 바꿔놓았습니다. 추가 질의서를 보내겠습니다. 전화가 끊긴 뒤 저는 한참 동안 수화기를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1만 7천 톤. 우리는 1만 1천 톤이었습니다. 6천 톤의 차이. 숫자로만 보면 그냥 더 큰 기계일 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자력 단조에서 프레스 용량의 차이는 단순한 크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더 큰 부품을 한 번에 성형할 수 있다는 것은 용접 이음부를 줄일 수 있다는 뜻이고, 용접 이음부가 줄어든다는 것은 잠재적 결함 지점이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안전성의 차이로 직결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코발치크가 한 말 중 하나가 특히 뇌리에 박혔습니다. 멈추지 않고 돌아가고 있었다는 말이었습니다. 우리 플라망빌 현장에서는 크레인이 멈춰 있었고 작업대 절반이 비어 있었습니다. 르크레소 공장도 풀가동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주문이 꾸준하지 않으니 인력도 장비도 유효 상태인 시간이 길었습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코발치크의 말대로라면 그곳은 모든 것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코발치크와의 통화 이후 저는 마티유에게 한국 실사 관련 정보를 가능한 한 모두 수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체코 실사단이 한국에서 무엇을 보고 왔는지 구체적으로 알아야 했습니다. 3일 뒤 마티유가 두꺼운 파일을 들고 왔습니다. 체코 측의 비공식 채널과 업계 네트워크를 통해 입수한 자료였습니다. 실사단 내부 보고서의 일부분과 현장 사진 몇 장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사무실 문을 닫고 그 자료를 펼쳤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공장 외관이었습니다. 한국 남쪽 해안 도시 창원에 위치한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요 생산 시설. 사진 속에서 시설은 해안선을 따라 길게 늘어서 있었는데 공장이라기보다 산업단지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처럼 보였습니다. 건물 위로 대형 크레인들이 솟아 있었고 전용 부두에는 선박이 정박해 있었습니다. 다음 사진을 넘겼습니다. 공장 내부였습니다. 천장은 몇 층 높이의 철골 구조로 지탱되어 있었고 오버헤드 크레인이 레일을 따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거대한 금속 부품들이 가공 단계별로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보호 장비를 갖춘 작업자들이 곳곳에 배치되어 각자의 작업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가운데의 치킨 기계였습니다. 1만 7천 톤 단조 프레스. 사진으로 보아도 그 규모를 가늠하기 어려웠습니다. 바닥부터 천장까지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기계의 일부분에 비해 작은 점처럼 보였습니다. 실사 보고서의 관련 부분을 읽었습니다. 코발치크의 메모 형식으로 적힌 내용이었습니다. 프레스 가동 시 바닥 진동이 신발을 통해 올라옴. 기계가 내리누르는 소리는 폭발음이라기보다 가슴으로 느껴지는 깊은 울림.
용광로에서 가열된 특수 강철이 주황빛으로 빛나며 프레스 안에 놓이고 수만 톤의 힘이 금속 내부 구조를 분자 수준에서 재배열. 이것이 원자로 압력 용기를 만드는 방식. 이 규모에서 원자력 수준 부품의 전과정 역량을 보유한 시설은 지구상에 극히 드문. 코발츠크가 기술 관료 특유의 절제된 문체로 적은 글이었지만 행간에서 놀라움이 배어나왔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용접 구역에 대한 기록이었습니다. 작업자 대부분 30대에서 40대. 원자력 수준 용접 수행 중. 오차 범위 0.1mm 이하. 프랑스 현장에서 목격한 고령 인력 구조와 대조적. 한국은 원전 건설을 멈춘 적이 없으므로 훈련 과정이 지속적으로 운영됨. 세대 간 기술 전수가 끊기지 않은 결과. 이 문장을 읽는 순간 의자 등받이에 몸이 깊숙이 파묻혔습니다. 머릿속에서 플라망빌의 용접 구역이 떠올랐습니다. 은백색 머리카락에 노장 용접공 3명. 비어있는 작업대 3개. 뒤를 이을 젊은 견습공이 보이지 않던 현장. 그리고 한국에는 30대 용접공들이 0.1mm 오차로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멈추지 않은 50년이 만들어낸 차이였습니다. 보고서에는 더 있었습니다. 코발츠크가 현장에서 수석 엔지니어에게 물었던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질문 왜 인력이 이렇게 젊습니까? 답변 한국은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일이 항상 있었고 훈련 과정이 늘 돌아갔습니다. 경험 있는 세대 옆에서 다음 세대가 배우며 성장해 왔습니다. 저는 그 대목을 2번 읽었습니다. 3번째에는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한국은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멈춘 적이 없습니다. 프랑스도 원자로를 가동은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새로 짓는 일은 사실상 멈춰 있었습니다. 1990년대 이후 프랑스 국내에서 착공된 신규 원자로는 플라망빌 EPR. 단 한 기뿐이었고 그것마저 17년째 미완성이었습니다. 새로 짓지 않으니 건설 인력이 줄었고 부품 공급 업체가 축소되었고 현장 경험이 단절되었습니다. 한국은 그 수십 년 동안 계속 지어왔던 겁니다. 같은 시간이 흘렀지만 한쪽은 쌓아가고 있었고 다른 한쪽은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티유가 노크도 없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디렉터, 이것도 보셔야 합니다. 그가 내민 것은 아랍에미리트 1000디르함 지폐 사진이었습니다. 지폐 뒷면에 하얀 돔 4개가 사막을 배경으로 선명하게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바라카 원자력 발전소입니다. 한국이 지은 원전이 아랍에미리트 최고액권 지폐 뒷면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한 나라의 화폐에 새기는 것은 그 나라가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들입니다. 국가 지도자, 역사적 건축물, 상징적 업적. 아랍에미리트는 자국 최고액권의 한국 기업이 지은 원자력 발전소를 영구적으로 새겼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감사가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신뢰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프랑스가 지은 원전이 다른 나라 화폐에 실린 적이 있었던가 생각해봤지만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마티유. 네, 우리가 잘못 본 게 아닌가 싶다. 마티유는 대답 대신 저를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도 같은 생각이 담겨 있었습니다. 체코 실사가 끝나고 각국이 최종 제안서를 제출하는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분위기는 예상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체코 언론에서 한국의 우호적인 기사가 나오기 시작했고 프라하의 외교가에서는 한국이 기술평가에서 1위를 기록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위기감이 파리를 감쌌습니다. 뒤발 부사장이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번에는 EDF 내부만이 아니었습니다. 프랑스 외교부 유럽 담당 국장, 엘리제공 산업정책 자문관, 그리고 프라마톰 사장까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파리 시내 한 호텔의 비공개 회의실이었습니다. 엘리제공 자문관 베르나르 카스텔이 입을 열었습니다. 상황이 심각합니다. 체코를 잃으면 유럽 원전 시장에서 프랑스의 입지가 근본적으로 흔들립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외교부 유럽 담당 국장 소피 마르탱이 이어받았습니다. 체코 총리에게 직접 연락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원전은 단순한 사업 계약이 아니라 EU, 동맹국 간의 전략적 파트너십이라는 프레임으로 접근할 겁니다. 뒤발 부사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프라하 주재 프랑스 대사도 체코 산업통상부 장관과 면담을 잡고 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아 대화를 들으며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기술로 이기지 못해서 외교와 정치로 메꾸려 하고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35년 동안 제가 믿어온 것은 기술의 힘이었습니다. 더 좋은 원자로를 만들면 세계가 선택할 것이라는 믿음. 하지만 지금 이 방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기술이 아니라 로비였습니다. 2주 동안 프랑스 정부는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엘리제궁에서 체코 대통령궁으로 직통 전화가 걸려갔고 프랑스 대사가 프라하에서 체코 고위 관료들을 연달아 만났습니다. EU 내부에서도 프랑스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나오도록 물밑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며칠 뒤 체코 내부에서 조심스러운 움직임이 감지되었습니다. 일부 정치권에서 EU 동맹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안도했습니다. 아직 기회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도는 며칠 가지 못했습니다. 코발치크가 체코 의회 산업위원회에 실사 결과 보고서를 공식 제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기술 평가 점수에서 한국이 전 부문 1위를 기록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설계 안전성, 건설 실적, 공급망 신뢰도, 비용 효율성, 4개 항목 모두에서 한국이 최고점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 요약본을 손에 든 채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4개 항목 전부 1위. 우리가 한 항목에서도 이기지 못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외교로 메꿀 수 있는 격차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퇴근하지 않고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책상 위에 창원 공장 사진, 바라카 발전소 자료, 체코 실사 보고서 요약본을 모두 펼쳐 놓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의도적으로 피해왔던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한국 원전 산업에 대한 본격적인 분석이었습니다. 하나씩 확인할 때마다 숫자가 저를 찔렀습니다. 한국의 원전 건설 평균 공기는 약 56개월이었습니다. 5년이 채 되지 않는 기간에 원자로 한 기를 완성한다는 뜻이었습니다. 프랑스 EPR은 17년이 넘었고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3배가 아니라 4배에 가까운 차이였습니다. 바라카 프로젝트를 더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섭씨 50도에 육박하는 사막 한가운데에서 원자로 4기를 동시에 건설했습니다. 모래 폭풍이 수시로 몰아치는 환경이었고 외딴 지역까지 자재와 장비를 운반하는 일 자체가 거대한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런 조건에서 4기를 기간 내에 예산 안에 완공했다는 것은 단순한 건설 능력이 아니라 시스템 전체가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미국에 대한 정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미국도 한국에 손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30년 넘게 상업용 원전을 완공하지 못한 상태였고 숙련 인력이 급감해 핵추진 잠수함 정비조차 일정을 맞추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세계 최강대국 미국이 원전 건설 역량을 한국에 의존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미국도 못하고 있다. 프랑스도 못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은 해내고 있다. 이 문장을 종이에 적고 나서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의자를 돌려 창밖을 봤습니다. 파리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에펠탑의 불빛이 어둠 속에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도시, 위대한 역사를 가진 나라. 하지만 그 아름다움 뒤에서 프랑스의 원자력 산업은 조용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어 아버지의 편지를 꺼냈습니다. 한국에서 보내온 그 편지. 아버지의 필체로 적혀있던 문장이 다시 눈에 들어왔습니다. 설계도를 읽는 법은 가르칠 수 있지만 강철의 결을 손끝으로 읽는 감각은 수십 년이 걸린다. 아버지는 그 감각이 프랑스에만 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50년이 지난 지금 그 감각은 한국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멈춰 있는 동안 한국은 강철을 달구고 두드리고 이어붙이는 일을 한 해도 쉬지 않았으니까요. 수십 년이 걸린다던 그 감각을 한국은 정말로 수십 년에 걸쳐 완성해낸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말이 가리키는 방향이 바뀌었을 뿐이었습니다. 불을 끄고 사무실을 나서며 저는 하나만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체코에서 이기는 것은 이제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을요. 기술 점수, 건설 실적, 비용 효율성. 모든 지표에서 한국이 앞서 있었고 프랑스의 외교력만으로 그 격차를 뒤집기에는 증거가 너무 압도적이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제자가 스승을 넘었다는 표현이 맞는 건지 아니면 제자는 계속 달려온 것이고 스승이 멈춰선 것인지.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정답은 둘 다였습니다. 한국은 멈추지 않았고 프랑스는 멈췄습니다. 그 단순한 차이가 50년 동안 쌓여 지금 이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프라하에서 공식적으로 선언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시 그 밤으로 돌아갑니다. 프라하 구시가지의 레스토랑.
AFP 속보가 뜬 뒤 테이블 위에는 차가워진 스테이크와 손대지 않은 와인잔만 남아 있었습니다. 뒤발 부사장이 가장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무 말 없이 코트를 집어들고 레스토랑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나머지 사람들도 하나둘 자리를 떴습니다. 누구도 서로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패배를 함께 나눌 여유가 없었던 겁니다. 저는 마지막까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웨이터가 다가와 디저트를 물었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창밖으로 불타바강이 보였습니다. 카를교의 가로등 불빛이 수면 위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 도시에서 우리의 승리를 축하할 줄 알았습니다. 이 강변을 걸으며 유럽 원전 시장의 새 장을 열었다고 자축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24조 원 규모의 계약이 아시아의 한 나라로 건너갔고 프랑스는 유럽 한가운데에서 아시아 기업에 밀렸다는 사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유럽 최초의 일이었습니다. 유럽 국가가 원자력 발전소를 유럽 외 국가에 맡기기로 한 것은 역사에 없던 일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짐을 풀지 않은 채 침대에 앉았습니다. 전화기를 꺼내 체코 정부의 공식 발표문 전문을 찾아 읽었습니다. 체코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철저히 기술적 평가와 경제적 분석에 근거한 것이며 체코 국민의 에너지 안보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요. 기술적 평가, 경제적 분석, 최선의 선택, 그 단어들이 하나하나 가슴에 모처럼 박혔습니다. 프랑스의 외교력도, EU 동맹의 유대감도, 원자력 종주국이라는 역사적 권위도 기술 점수 앞에서는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코발치크가 처음부터 말했던 대로였습니다. 정치적 고려가 기술 평가를 앞서지 않을 것이라고요. 그리고 그는 그 말을 지켰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 3시쯤 침대에서 일어나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호텔 창밖으로 프라하의 야경이 고요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노트를 펼치고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줄을 적었습니다. 직접 가서 봐야 한다. 다음 날 아침 일찍 파리행 비행기 대신 인천행 비행기를 예약했습니다. 뒤발 부사장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한국에 다녀오겠다고요. 답장은 없었습니다. 아마 그도 자신만의 패배를 소화하느라 바빴을 겁니다. 인천공항에 내려 KTX를 타고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열차는 빠르고 조용했습니다. 한국의 들판이 창밖으로 흘러갔습니다. 가을이 끝나가는 시기였고 들판은 황금빛과 갈색이 섞여 있었습니다. 창원에 도착한 것은 오후였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창원 공장 정문 앞에 섰을 때 저는 사전 약속이 없었습니다. 프랑스 EDF의 이름을 대고 방문을 요청했을 때 접수 담당자가 잠시 당혹해했지만 1시간 뒤 수석 엔지니어 한 분이 나와 주었습니다. 그는 제 명함을 받아들고 잠시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EDF에서 오셨군요.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정문을 통과해 안으로 걸어 들어가는 순간 저는 코발치크가 전화해서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바닥에서 진동이 올라온다고요. 그 말은 정확했습니다. 콘크리트 바닥을 통해 깊고 묵직한 리듬이 신발 밑으로 전해져 왔습니다. 심장 박동 같은 규칙적인 진동이 건물 전체에 깔려 있었습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그 진동이 발바닥에서 무릎으로, 무릎에서 가슴으로 올라왔습니다. 플라망빌에서는 바닷바람 소리밖에 없었습니다. 이곳에서는 건물 자체가 살아 숨 쉬고 있었습니다. 주요 생산 현장으로 들어섰을 때 저는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천장은 아득히 높았고 철골 구조물이 길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오버헤드 크레인들이 레일을 따라 천천히 움직이며 수백 톤의 부품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작업자들이 곳곳에 배치되어 각자의 일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기계 소리, 금속이 맞닿는 소리, 산업 장비의 낮은 울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갔을 때 그것을 보았습니다. 17,000톤 단조 프레스. 사진으로 본 것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바닥부터 천장까지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는 기계. 앞에 선 이 사람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몸으로 느꼈습니다. 용광로에서 가열된 특수 강철 덩어리가 주황빛으로 타오르며 프레스 안에 놓였습니다. 기계가 내려왔습니다. 소리는 쾅하는 폭발음이 아니라 가슴 깊은 곳에서 울리는 묵직한 진동이었습니다. 바닥이 흔들렸고 공기가 흔들렸습니다. 프레스는 수만 톤의 힘으로 강철을 눌러 형태를 잡고 내부 구조를 분자 수준에서 정렬시키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원자로의 심장을 만드는 방식이었습니다. 용접으로 이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통째로 단조하는 방식.
그리고 이 규모의 기계를 가동하며 실제로 원자로 부품을 생산하고 있는 곳은 세계에서 손에 꼽았습니다. 용접 구역으로 이동했습니다. 작업자들이 보호면을 쓴 채 용접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움직임을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머뭇거림이 없었습니다. 오차 범위 0.1mm의 정밀한 작업을 수행하면서도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수년간 반복해온 사람만이 보여줄 수 있는 안정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젊었습니다. 30대, 40대. 경험 있는 세대와 다음 세대가 같은 공간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플라망빌에서는 은퇴를 기다리는 60대 용접공들이 빈 작업대 옆에서 외로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세대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기술이 사람에게서 사람으로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35년을 멈추지 않은 나라와 20년 넘게 새 원전을 짓지 않은 나라. 그 차이가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안내를 맡은 엔지니어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시설은 원자력 부품의 전 과정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설계, 제작, 시험, 인증, 납품까지 하나의 지붕 아래에서 하나의 품질 관리 체계로 이루어집니다. 르크레소에서는 그 과정이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었습니다. 설계는 이쪽, 제작은 저쪽, 인증은 또 다른 곳. 분산된 체계는 효율이 떨어지고 소통 비용이 높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은 그것을 한 지붕 아래에서 해결하고 있었습니다. 공장을 나서며 저는 정문 쪽을 돌아봤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지만 공장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크레인이 움직이고 프레스가 작동하고 사람들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멈추지 않는 리듬이 저녁 하늘 아래에서도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체코가 왜 한국을 선택했는지 이제 묻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코발츠크가 왜 기술 점수에서 한국에 전 부문 1위를 줬는지 더 이상 의문이 없었습니다. 직접 보고 나니 답은 분명했습니다. 창원을 떠나 서울로 올라가는 KTX 안에서 전화를 꺼냈습니다. 번호를 누르기 전에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버지가 계신 요양원의 번호였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린 뒤 간호사가 받았고 잠시 후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전보다 가늘어진 목소리였지만 또렷했습니다. 필리프냐? 네, 아버지. 지금 한국에 있습니다.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국, 무슨 일로? 저는 천천히 이야기했습니다. 체코 입찰에서 졌다는 것. 한국이 우리를 이겼다는 것. 직접 확인하러 한국에 왔다는 것. 그리고 오늘 창원에서 무엇을 받는지를요. 1만 7천 톤짜리 단조 프레스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30대 용접공들이 0.1mm 오차로 원자력 수준 작업을 하고 있었고요. 공장 전체가 살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플라망빌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듣고 계셨습니다. 아버지가 예전에 편지에 쓰셨잖아요. 설계도를 읽는 법은 가르칠 수 있지만 강철의 결을 손끝으로 읽는 감각은 수십 년이 걸린다고. 아버지는 그 감각이 프랑스에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죠? 그랬지. 한국이 그걸 해냈습니다. 아버지가 기술을 전해주고 온 뒤 한국은 멈추지 않았어요. 수십 년 동안 매일 강철을 달구고 두드리고 이어붙이면서 그 감각을 완성해냈습니다. 우리가 멈춰있는 동안에도요. 전화 너머에서 아버지의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오랜 침묵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입을 여셨습니다. 영광 원전 현장에서 함께 일했던 한국 엔지니어들이 떠오르는구나. 네, 지금 내가 말한 것과 비슷한 느낌을 그때도 받았었다. 그 사람들의 눈빛이 남달랐어. 하나를 배우면 열을 묻는 것도 그렇지만 그보다 인상적이었던 건 배운 것을 절대로 놓지 않으려는 태도였어. 메모하고 되묻고 현장에서 직접 손으로 확인하고 지식을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할 자산처럼 대하는 사람들이었어. 아버지의 목소리가 조금씩 힘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래전 기억이 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솔직히 그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다. 이 사람들이 기술을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면 언젠가 프랑스를 따라잡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살짝 스쳤거든.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스스로를 안심시켰지. 원자력은 설계도만으로 되는 일이 아니니까. 산업 전체가 뒷받침되어야 하고 세대를 걸쳐 경험이 쌓여야 하니까. 그런데 한국은 그 전부를 해낸 거죠. 그래, 그런 것 같구나. 아버지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패배감이라기보다는 어떤 인정에 가까운 톤이었습니다. 필리프, 기술을 전해주는 것은 할 수 있다. 하지만 전해받은 것을 50년 동안 멈추지 않고 이어가는 것은 전해줄 수 없는 거야.
그건 받는 쪽이 스스로 해내야 하는 일이고 한국은 그것을 해낸 거야.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KTX 창밖으로 한국의 들판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저녁 해가 들판 위로 낮게 걸려 있었고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심어준 씨앗이 아버지 생각보다 훨씬 크게 자랐습니다. 좋은 씨앗은 좋은 땅에 심겨야 자라는 법이다. 내가 한 일은 씨앗을 걷는 것뿐이야. 키운 건 그 사람들이야.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동안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패배는 쓰라렸습니다. 35년간 모든 것을 바친 분야에서 진 것이니까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분노보다는 깊은 존경이 가슴속에서 피어올랐습니다. 멈추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한 해도 쉬지 않고 강철을 달구고 인력을 키우고 기술을 이어가는 일. 화려하지 않고 언론에 나오지도 않는 매일의 반복. 한국은 그 반복을 50년 동안 해왔고 그 결과가 지금 세계의 선택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파리로 돌아온 저는 사무실 책상에 앉아 한 장의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체코 프로젝트 사후 분석 보고서였습니다.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고 프랑스 원전 산업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제 견해를 담았습니다.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프랑스는 한때 세계의 원자력 기술을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가르치는 것과 지키는 것은 다른 능력입니다. 한국은 배운 것을 50년 동안 단 하루도 멈추지 않고 지켜왔고 그 지속의 힘이 오늘 프랑스를 이겼습니다. 이제 우리가 배울 차례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프랑스는 원자력의 종주국이었습니다. 세계의 기술을 전파한 스승이었습니다. 하지만 스승이 멈춰선 사이 제자는 계속 달렸습니다. 25조 원을 쏟아붓고도 원자로 한 기를 완성하지 못한 나라가 있었고 같은 기간 동안 원자로 네 기를 사막에서 완공하고 다른 나라의 화폐에까지 이름을 새긴 나라가 있었습니다. 체코는 데이터를 보고 선택했습니다. 폴란드가 뒤를 따르고 있고 사우디와 이집트도 한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한국의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기술은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50년간 멈추지 않고 이어가는 것은 가르쳐 줄 수 없습니다. 그건 오직 스스로 해내야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그것을 해냈습니다. 멈추지 않은 시간의 힘. 그것이 오늘 세계를 바꾸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나라의 국민입니다. 50년간 멈추지 않은 우리의 기술력이 세계를 바꾸고 있습니다. 이 자랑스러운 이야기를 주변에 널리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감독날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